안녕하세요. 7일은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살리는 말들입니다. 지연이는 이서원, 펴낸 곳은 예문 아카이브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이며 이서원의 사람 사이 대표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널 잡디? 어떤 말 한마디는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흰 눈이 내리던 날 들어간 암자 생활이 꽃피는 봄을 맞았다. 따스한 어느 날 스님이 휘적휘적 법당을 나오시더니 며칠 어디 좀 다녀오자 하셨다. 운전대를 잡고 암자를 출발했다. 어디로 갈까요, 스님? 그냥 앞으로 계속 가봐. 마냥 앞으로 가는데 스님이 차를 세우라 했다. 배가 고프다며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밥을 먹었다. 그렇게 며칠을 목적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다녔다. 사흘쯤 그런 여행을 다니자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자유로움이 밀려왔다. 이제야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은 스님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은 좋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배고프면 아무데나 들어가 먹고 졸리면 아무데나 들어가 자고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하니까요. 스님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누가 널 잡디? 두세 달 박사 논문을 쓰고 나오려던 암자 생활이 5년으로 이어진 건 스님이 그날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사실 그때 아무도 나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 논문을 마치고 빨리 암자를 내려와 교수가 되라고 잡는 사람도 없었고 얼른 결혼해 아이 낳고 살라며 잡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내가 나를 잡고 나를 재촉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암자에 살아야 한다고 잡는 사람도 없었다. 그건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누가 날 잡지 않는다는 것을 안 후로 내 삶은 자유로워졌다. 5년의 암자 생활이 5개월처럼 짧게 느껴진 건 어디에도 걸리지 않은 일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걸림에 대해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옛날 인생의 진리를 찾던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가 진리를 물었다. 스승은 자기와 함께 머물면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생활을 하라고 했다. 몇 년이 지나도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 스승에게 화가 난 젊은이가 떠나겠다는 인사를 하려는 순간 스승이 오늘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젊은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빠른지 숨을
헉헉거리며 쫓아가니 스승이 큰 나무에 붙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놀란 젊은이가 살며시 다가가 나무에 손을 대어 보았더니 평범한 나무였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스승님, 나무에서 손을 떼보세요 라고 했다. 그러자 스승이 그래? 하더니 몸을 나무에서 뗐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인생의 진리다. 그 순간 젊은이는 깨달았다. 그래, 누구도 나무에 붙으라고 하지 않는구나. 나무에 붙는 나일 뿐이다. 살다 보면 그 스승이 붙었던 나무가 우리에게 많다. 대부분 부모와 세상이 정해놓은 삶의 틀들이다. 성공이란 나무를 세워놓고, 결혼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돈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쾌락이라는 나무를 세워놓았지만 누구도 거기 붙어 있으라고 잡지 않았다.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거나 좋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뭘 빼실래요? 세 번째 결혼한 산님은 공사 현장에서 반장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의 결혼 중 앞선 두 번의 결혼에서 얻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사고를 치며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거렸고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전처는 몰라도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던 산님은 세 번째 아내 몰래 아들 둘의 사고 뒤치다꺼리와 병원비를 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들켜 큰 싸움이 났다. 결국 살림을 부수다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산에서 공사하는 날이 많아 별칭을 산이라 지었다. 산님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산님은 장남인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세 번째 부인도 산님과 결혼 전 낳기른 2명의 자식이 있었다. 돈을 버는 족족 치매 어머니와 전처와 낳은 정신질환 아들의 치료비, 지금 사는 두 아이의 교육비로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이 없었다. 더구나 세 번째 부인은 의심이 많아 한 푼도 자기 돈을 산님에게 주지 않았다. 사정을 듣고 산님에게 물었다. 그 많은 가족을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자 산님이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이고 힘들지요. 그럼 어쩝니까? 상담실 벽 책꽂이에 두꺼운 법전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산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쭈뼛거리며 나온 산님에게 앞으로 나란히를 한번 해줄 수 있냐고 했다. 의아해하며 앞으로 나란히를 한 산님의 양팔 위로 법전 황근을 얹으며 말했다. 이건 치매에 걸린 어머니예요. 산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한근을 더 얹으며 말했다. 이건 같이 사는 애들 둘이에요. 세 번째 법전을 얹으며 이건 정신병 앓는 아들, 네 번째는 사고 치는 아들,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아내,
산님의 양팔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거우시죠? 예. 뭘 빼실래요? 뺄 게 없습니다. 그럼 계속 들고 계실래요? 무겁습니다. 뭘 빼실래요? 뺄 게 없습니다. 그럼 계속 들고 계세요. 산님의 팔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더니 법전들이 바닥으로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졌다. 산님도 무너졌다. 콧물이 범벅되어 울기 시작했다. 뺄 게 없다고요. 그는 통곡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날 이후 산님은 말이 없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문제로 깊이 들어가 있는 듯 했다. 한 주에 한 번씩 열리는 상담. 3주 지나자 산님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모두 하던 말을 멈추고 산님의 입을 바라보았다. 뺐습니다. 하나를. 모두 와 하고 박수를 보냈다. 인자팔이 좀 덜 아프겠네요. 누군가의 말에 모두 웃었다. 산님은 사고치는 아들을 뺐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빼려고 한다고 했다. 그건 빼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꺼운 책이 나를 살렸다고 했다. 나는 산님에게 빼고 남은 돈으로 뭘 했냐고 물었다. 산님은 처음으로 끌끌 웃으며 빵 안 사 먹고 라면 안 끓여 먹고 국밥 사 먹는다고 했다. 한 분이 가시했다. 한 근 더 빼면 돼지국밥에서 소고기 국밥으로 변하겠구만. 그날부터 사람들은 산님을 소국밥으로 바꾸어 불렀다. 산님을 바라보며 가족을 떠안느라 자기 삶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없다. 그들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자유와 즐거움이 없다. 공부도 못하는 게. 같은 학번의 캠퍼스 커플이었다가 결혼한 약사 부부의 이야기다. 학력고사 세대인 부부는 남편의 점수가 3점 낮았다. 어느 날 부부 싸움 끝에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남편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라고 쏘아붙였다. 그 순간 아내의 뺨에 불이 났다. 남편은 이성을 잃고 거실에 있는 화분을 던지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왜 이렇게 격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내는 이해를 못했어도 우리는 금방 이해가 간다. 남편의 분노 아래 열등감이 보이고 아내의 말 속에 우월감이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등감을 조사했다. 1위가 학력이었다. 말을 하지 않아 그렇지 다른 사람의 학력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다. 이렇게 된 데는 오랜 역사가 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란 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명했다.
우리가 학력을 중시하고 엄마들이 입만 떼면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 장원급제를 하면 힘과 돈을 모두 차지하던 과거 시험의 유산이 집단 무의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건세가 중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공부 잘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다. 대인관계를 잘 맺는 능력, 돈의 흐름을 잘 읽고 잘 버는 능력, 예술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주는 능력 등도 학력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들이다. 더구나 미래 사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능력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것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인다. 학력 열등감을 희석시킬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력을 나도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나는 어디까지나 나다. 내가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된다. 아내보다 학력고사 점수는 3점 낮지만 그건 나를 이루는 여러 개의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더 친절하고 더 많이 약을 판매한다면 남편은 공부 조금 더 잘한 아내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다. 어차피 같은 약사이고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우리 부부는 특별한 성적표를 만들었다. 국어, 수학, 영어처럼 교과목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몸관리, 마음관리, 용돈 쓰기, 놀이, 운동, 공부, 사람관계 같은 과목을 평가 과목으로 만들었다. 미래 아이들의 성적표를 미리 만들어 본 것이다. 공부는 여러 평가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만들고 아들에게 공부란 중요한 것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주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이는 자라면서 여러 성향의 친구들을 가까이 했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 성격이 좋은 친구, 말을 잘하는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두루 사귀었다. 우리는 자주 아이에게 말했다. 사람의 능력은 모두 같아. 종류만 다를 뿐이야. 공부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등감은 슬며시 내 곁을 떠난다. 공부 외에도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 내가 잘하고 이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웃게 한다면 그것이 내가 나를 이끌고 갈 길이다. 학력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의 좋은 내용을 더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